The world is changing. Our needs, aspirations, and dreams are transforming every day. We want more from our communities and schools and expect more from our countries. But global problems need local solutions. That's why at Cisco, we focus on people. We create solutions that make communities safer and help people thrive. In Spain, Cisco is reinventing the learning experience for one of the country's oldest universities by connecting students and teachers from campuses across 2 continents. In New Orleans, Cisco solutions are helping keep people safer than ever, supporting the city's most profitable industry, tourism. In Germany, a Cisco-powered medical bus connects doctors with patients who have limited access to healthcare. Technology by itself can help an individual, and it's individuals that change the world. Between envisioning a better world and creating one, there's a bridge. Cisco, the bridge to possible. 안녕하십니까. 시스코 마케팅을 총괄하고 있는 정효정입니다. 시스코 넥스트 노멀 포럼 2020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코비드-19로 인해 지난 몇 달간 우리 삶의 많은 부분들이 변화했고 비즈니스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팬데믹 초반에는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비즈니스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리질리언시, 즉 회복 탄력성이 가장 큰 화두였는데요.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이제는 많은 고객분들이 회복 탄력성을 넘어 팬데믹 이후에 넥스트 노멀에 준비할 방안을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이번 행사는 바로 이런 고객분들의 고민에 도움을 드리고자 준비된 자리이고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도록 다양한 세션들로 구성했습니다. 그럼 오늘 아젠다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스코 코리아 조봉구 대표의 기조연설에 이어 진강호 부사장이 위질리언트 디스트리뷰티드 엔터프라이즈를 위한 시스코의 전략과 구체적인 IT 혁신 사례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시스코와 함께 위기를 극복하여 넥스트 노멀을 준비한 현대자동차, KDB 산업은행의 CIO 분들을 특별히 모시고 비즈니스 회복과 성장을 위한 해안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안전한 원격 근무, 사무실로의 복귀, 유연한 멀티클라우드 환경 구축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시스코만의 맞춤형 고객 경험 서비스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스코의 광범위하고 차별화된 IT 포트폴리오와 넥스트 노멀을 리딩하는 방법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세션별로 함께 진행되는 퀴즈와 설문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기조연설로 첫 번째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조봉구 대표님 나와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시스코의 넥스트 노멀 포럼 2020에 오신 많은 분들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여러분 넥스트 노멀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사실 그 코비드-19로 인해서 저희는 아직도 팬데믹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 그 친구들끼리 우스갯소리로 과연 인터넷이 없었다면은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곤 합니다. 화상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런 팬데믹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돌아가고 있고 기업이 돌아가고 있고 매출이 올라가고 있고 또 일부 기업의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경영 성과를 보이는 기업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어떤 기업들은 현재 어떻게 이런 팬데믹 상황에 대응을 하고 있고 이런 팬데믹 상황이 끝나더라도 우리는 어떤 상태에서 근무를 하고 있을지 우리의 미래, 우리 사무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는 이번 넥스트 노멀 포럼 2020에서 한번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포춘 500대 기업, 미국에 있는 500대 기업 CEO들을 대상으로 금년 6월에 설문조사라는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면은 금년 6월이라면 팬데믹 상황을 겪은 지 한 3달 정도 경험이 있는 상태였겠죠. 이미 당시에 저희가 그분들을 대상으로
직원의 90%가 사무실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은 언제쯤으로 예상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긍정적인 답을 해주셨습니다. 9월이 될 것이다. 내년 1월이 될 것이다. 6월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6% 정도의 CEO들은 아마 모든 직원들이 사무실로 돌아오는 상황은 아마 없을 것이다 라고 이미 그 당시부터 예상을 했습니다. 만일에 지금 똑같은 설문조사를 한다면 CEO들의 대답은 어떨까요? 아마 26%보다 훨씬 더 높은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요? 두 번째 질문 더 재밌습니다. 과연 팬데믹 이전의 상황 대비로 저희가 출장을 가는 빈도는 언제쯤이나 돌아올 것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주 자신 있게 50% 이상의 CEO들은 아마 그런 상황 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번 팬데믹 상황을 겪고 출장을 가지 않으면서도 비즈니스가 돌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너무 많은 CEO들이 경험을 하셨고, 마케팅 활동이라든지 과연 이게 불효불급한 출장인지를 저희가 사실은 구분하지 못하고 많은 출장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훨씬 더 과거보다는 엄격하게 다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또 반면에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과연 이런 팬데믹 상황이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어떤 영향을 줬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75% 이상의 CEO들은 가속화를 시켰다. 그리고 가속해야 된다라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발표하시는 몇 분의 고객사 CEO들도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어떻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대응을 하는데 도움을 줬느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사례 발표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마 훨씬 더 이런 CEO들의 대답을 반증하는 것이 되겠죠. 캐펙스에 대한 지출입니다. 과연 2019년 이전의 수준으로 캐펙스를 지출하게 된 것은 언제쯤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즉, 지금 현재 CEO들이나 많은 CFO들은 캐펙스를 쓰는 것보다는 현찰을 보유하고 싶어하고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는 것에 대해서 대비하고 싶어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당시만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내년쯤 되면은 캐펙스가 2019년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만, 만에 하나 지금 다시 한번 똑같은 서베이를 한다면 훨씬 더 보수적이지 않을까요? IT에 대한 캐펙스도 마찬가지입니다. IT에 대한 캐펙스도 지금 굉장히 디퍼시키는 그런 경향들을 볼 수가 있고, 과거에는 캐펙스 투자를 위해서 IT를 확보했다면 이제는 SaaS라든지 매니지 서비스 쪽으로 많이 움직여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팬데믹이 가져온 여러 가지 환경 변화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NYU에 계신 스캇 갤러웨이라는 교수분이 했던 조사인데요. 이분은 흥미롭게 지난 10년간의 어떤 기술 트렌드가 8주 만에 일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8주는 아마도 금년 3월과 4월 달을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자상거래의 증가가 지난 10년 동안 10%가 성장했는데 팬데믹 8주 동안 27%가 성장을 했다.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성장을 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더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가 8주 동안에 30에서 50%가 성장했다. 화상회의 플랫폼의 사용량은 30배가 늘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준비가 되지 않은 많은 화상회의 업체들은 갑작스러운 어떤 트래픽으로 인해서 많이 단절이 되는 그런 서비스를 겪고 있기도 합니다. 사이버 공격, 저희가 사실은 지상에서 많이 공개되지 않습니다만, 과거에는 기업에 대한 공격이 있는 경우에는 기사화되는 경우가 있었지만, 재택근무 하는 근무자를 대상으로 해서 사이버 공격이 과거 비해서 600%가 늘었다는 것은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이런 재택근무라든지 원격 근무라든지 하는 다양한 근무 형태의 변화가 CISO 내지는 CIO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헤데이크를 안겨주기도 했죠. 저는 이런 팬데믹으로 인해서 현재 많은 분들이 새로운 근무 환경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급속하게 변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사실은 여기 보시는 근무 환경의 변화에서 1단계와 2단계, 즉 일반적인 오피스와 모바일 워크플레이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팬데믹 이전부터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이죠. 우리가 좌석을 가질 것이냐 아니면 모바일 오피스를 할 것이냐라는 것은 많이 협의가 됐었습니다만, 사실 지금 저희가 근무하는 것처럼 Resilient Distributed Enterprise라고 저희는 얘기를 합니다만, 원격으로 재택으로 이동 중에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까지 저희가 이렇게 빨리 확산될 거라고 감히 누가 생각을 했었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그 3단계에 있는 Resilient Distributed Enterprise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Resilient하다는 것은 저희가 언제든지 탄력 있게 집이든지 사무실이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제가 근무할 수 있게 해주는 Work Anywhere라는 환경을 저희가 생각하시면 되고, 어디에서 내가 회사의 어떤 기관 시스템에 연결하더라도 시큐어하게 커넥트된 것이 보장이 되는 것, 그런 환경을 얘기합니다. 저희는 이것을 이제 Extended Enterprise라고 얘기합니다. 기업가 입장에서 봤을 때 내 엔터프라이즈는 본사가 있고 지사가 있고 영업소가 있고 교육장이 있는 굉장히 많은 것을 보시지만, 사실은 저희 종업원의 입장에서 내가 봤던 엔터프라이즈는 내가 출근하는 사무실이었거든요. 내가 출근하는 사무실이 과거에는 내 엔터프라이즈였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근무할 수 있는 엔터프라이즈가 확산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집에서도 제가 일을 할 수 있고 도서관에서도 할 수 있고, 지난주에 SKT의 그 박종호 사장이 얘기한 것처럼 거점 오피스를 만들어서 내가 사무실이 정해지지 않더라도 아무 데서나 가서 근무하더라도 내 기관 시스템에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고 똑같은 시큐리티 팔리시를 내려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제부터는 Extended Enterprise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Resilient Distributed Enterprise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일하는, 여러분들이 보는 회사에 대한 시각은 굉장히 분산될 거고, 내가 가 있는 곳이 이제 회사가 될 겁니다. 지금부터 진행될 시스코의 Next Normal Forum 2020에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Resilient Distributed Enterprise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적 요소, 그리고 실제 사례,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대응했던 경험들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를 가지고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다음에 나올 그 저희 시스코의 진강원 부사장은 시스코의 그 SE 디렉터로 계시는데, 사실은 시스코가 글로벌하게 Resilient Distributed Enterprise가 이미 그 전부터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시스코는 과연 어떻게 이런 상황을 글로벌하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기업들이 이런 환경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IT적인 그리고 전략적 요소를 고려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아마 그 공유하고 여러분들이 흥미를 가지고 분명히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상 제 발표를 흥미있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진강원 부사장 제가 모시겠습니다. 진강원 부사장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시스코 코리아의 진가훈입니다. 앞에 환영사를 통해서 사장님께서 뉴 노멀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제 세션에서는 이 뉴 노멀 시대에 어떻게 IT 인프라가 준비가 돼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역시 뉴 노멀 시대를 선도할 탄력적인 엔터프라이즈 IT 전략. 사실 이 제목만 봐가지고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뉴 노멀이라는 말도 사실 우리가 익숙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뒤에 나오는 탄력은 뭐고 이 전략은 뭐냐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첫 번째 내용으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뉴 노멀 시대다 하는 얘기를 요새 많이 듣게 되는데 사실 옛날에는 생각하지도 못했었던 새로운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뭐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가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그동안에는 뭐 사실 저희가 이렇게 마스크 쓴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돌아다니기는 사실 웬만해서는 구경하기가 쉽지가 않았었고 또 어떤 뭐 미팅이나 이런 거를 지금 보이는 것처럼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이렇게 세미나 같은 것들도 직접 만나 뵙고 세미나를 드리지 못하고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세미나를 한다는 게 사실은 전에는 생각하기 어려웠었던 그런 사실이었는데 뉴 노멀 시대라고 불리우는 이런 시대가 오면서 저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태에 어떻게 IT는 준비를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오늘 드리게 될 텐데 그때 이제 나오는 얘기가 아까 제목에서처럼 탄력적인이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데 탄력적인이 뭐냐? 시스코가 생각하는 뉴 노멀 시대를 위한 IT를 이야기할 때 저희가 이제 이야기하는 용어가 지금 그 괄호에 보시는 리질리언트 디스트리뷰티드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는 뭐 아시는 것처럼 기업의 네트워크이죠. 기업의 네트워크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느냐 뉴 노멀 시대에 그게 이제 그 앞에 붙어 있는 디스트리뷰터부터 설명을 드리면 분산되어 있다는 거죠. 사실 분산되어 있는 거는 뉴 노멀 시대 이전에도 이런 현상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사용자들도 그렇고요. 꼭 회사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여러 장소에서 근무를 하게 되고 장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장비를 사용해서 네트워크에 접속을 하게 되고 또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들도 회사의 데이터 센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클라우드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분산되어 있는 환경에서의 엔터프라이즈다. 그래서 디스트리뷰티드 엔터프라이즈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 앞에 있는 리질리언트가 이제 중요한데요. 리질리언트가 이제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뭐 회복력이 있는, 탄성이 있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 제목에도 뭐 탄력적인 이런 얘기를 썼는데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빠르게 대처하고 이를 통해서 뭔가 준비가 될 수 있도록 아키텍처를 구성하자는 의미에서 이 리질리언트라는 말을 썼고 우리나라 말로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탄력적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들으시게 될 텐데 시스코가 이야기하는 뉴 노멀 시대를 위한 아키텍처는 RD라는 거구나. 리질리언트 디스트리뷰티드 엔터프라이즈구나 하고 이해를 하고 이 세션을 계속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코비드 사태가 발생하게 되니까 이게 지금 비포어가 코비드가 딱 나타나고 나서 직후거든요. 이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제 갑자기 전체가 다 격리가 되게 되고 그렇게 보니까 회사에 출근을 못 하게 되고 지금 시스코의 상황인데요. 시스코가 약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열흘 동안 거의 98%의 직원들이 전부 재택근무로 전환을 하게 되고요. 정말 필요한 필수 직원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재택근무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지금 현재죠. 현재는 약 한 40%의 직원들만이 회사로 지금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꼭 필수 인력, 꼭 회사에 와서 근무를 해야 되는 인력 정도가 오다 보니까 지금 시스코 코리아에 평균적으로 근무하는 직원은 약 한 40% 정도가 근무를 하고요. 아직도 절반 이상이 재택근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앞으로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를 대비한 네트워크, IT 인프라도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른다는 거고 그 모르는 시대를 위해서 저희가 생각한 게 리질리언트한 디스트리뷰티드 엔터프라이즈다, 아키텍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앞으로를 위한 탄력적인 여기 나왔네요. 리질리언트 엔터프라이즈 IT의 조건 뭐냐? 첫 번째는 어디에 있더라도입니다. 어디에 있더라도 분산 업무 환경에서 직원들이 일단 안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보안에 취약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무실에 있을 때는 확실한 보안 솔루션들이 여러 가지가 존재했기 때문에 안전했었는데 밖으로 나가면 보안이 굉장히 취약하게 되죠. 집에서라든지 인터넷을 사용하게 되면 보안이 취약하게 되는데 이런 문제점들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집에서 쓸 때는 굉장히 불편하다거나 느리다거나 뭐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용자의 경험이라거나 생산성 역시 보장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게 제일 먼저 취하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IT입니다. IT가 어떤 필요한 것들이 그때그때 빨리빨리 제공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웹엑스라든가 비디오 트래픽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코비드 사태가 벌어지면서 웹엑스가 막 늘어난다거나 VPN이 막 늘어날 때 이걸 어떻게 그때그때 제공해 줄 거냐. 그걸 빠르게 제공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따라서 자동화라든지 어떤 새로운 기능을 개발해주는 그런 역할도 엔터프라이즈 IT가 제공을 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인프라로서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가 가져야 되는 그 조건 이외에도 이것들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운영 전략과 탄력적인 운영 모델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 중에는 이 운영 전략이나 운영 모델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엔터프라이즈 디스트리뷰티드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프라스트럭처가 필요합니다. IT 인프라스트럭처를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냐?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는 그게 사무실이건 집이건 임시적인 어떤 업무 시설이건 그 다음에 어떤 장비들이건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는 이런 디바이스들과 그 다음에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 그게 프라이빗 클라우드에 있건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건 사스 형태로 존재하건 이런 어플리케이션들을 연결해 주는 데 있어서 안전하게 업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보안에 있어서 어떤 취약점도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로는 퍼포먼스 측면에서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빠르고 그 다음에 사용하기 쉬워야 된다. 그리고 리얼타임으로 쳐다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가시성을 제공해야 된다. 그게 이제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빨리빨리 대응하기 위해서 중요한 게 이제 자동화죠. 그래서 자동화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기능들을 다 제공할 수 있어야 이게 바로 리질리언트한 디스트리뷰티드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를 위한 인프라스트럭처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리질리언트한 디스트리뷰티드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를 위한 인프라스트럭처 위에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테마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시큐어 리모트 워크이죠. 안전하게 원격 근무를 어떻게 제공할 거냐. 두 번째가 리턴 투 오피스. 다시 사무실로 복귀했을 때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거냐. 세 번째가 클라우드 환경에서 어떻게 클라우드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거냐.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시큐어 리모트 워크, 안전한 원격 근무에서는 일단 업무 효율성이 뛰어나게 돼야겠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나 협업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야겠고요. 두 번째로는 보안, 계속 얘기 드려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중요한 보안이 제공이 돼야 된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여러 개의 원격 근무지를 효과적으로 프로비저닝 하기 위해서는 자동화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직접 터치를 안 하더라도 프로비저닝 가능한 제로 터치 프로비저닝도 굉장히 중요하다.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무실로 복귀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제 굉장히 많은 요즘은 뭐 1.5단계다, 뭐 2단계다 이래가지고 규칙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무실에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의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사무실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폴리시를 적용할 때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라든지 세그멘테이션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멀티클라우드죠. 멀티클라우드 환경은 어차피 이런 코비드 사태 이전에도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 멀티클라우드 환경에서 어플리케이션들이 효과적으로 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어플리케이션들의 어떤 가시성, 퍼포먼스에 대한 가시성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테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테마를 가지고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세 가지 테마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이 시스코의 사례는 시스코도 하나의 IT 기업으로서 어떻게 이 코비드 사태에 대응했고 지금 대응하고 있는가를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세션은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사실 시스코 IT에 계신 분들이 설명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스코가 이제 IT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뭐 인도에 계시고
또 이제 발표를 하다 보면 영어로 발표를 하게 되면 약간 그 듣는 분이 불편하실 것 같아서 이제 시스코 IT를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계속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코는 아시는 것처럼 직원이 한 73,000명 정도 되고요. 저희가 같이 일하는 뭐 그 제조업체라든가 파트너사를 다 하면 13만 명 정도가 되고요. 전 세계 약 100여 개 국가에 시스코의 오피스가 있는데 약 한 500여 개, 지금 여기 보면 480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어디는 490이라고 되어 있고 어디는 500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게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스코 IT가 이런 네트워크를 연결하기 위해서 IT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라우터가 약 3,700개 정도 되고요. 스위치가 5,500개. 굉장히 많죠. UCS 서버도 13,000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텔레프레젠스 장비도 25,000개가 되고요. 굉장히 많죠. 저희가 관리하는 시스코 IT가 관리하는 디바이스만 해도 195,000개고요. 데이터가 97페타바이트라고 합니다. 이제 97페타바이트면 어느 정도냐? 1페타가 1000테라 정도 되니까 97,000테라 정도의 데이터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웹엑스 세션도 하루에 한 55,000개 정도의 웹엑스 세션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이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거대한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네트워크에 어느 날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 IT가 굉장히 크게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열흘 내에 약 14만 명의 워크 프롬 홈 케이스가 발생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98%의 직원이 다 워크 프롬 홈을 실시를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IT에서는 VPN 이제 제일 중요하죠. 회사의 망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이제 VPN이 제일 중요한데 VPN 용량을 2배로 늘리게 되고 그 다음에 IT 서포트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보통 이제 워크 프롬 홈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워크 프롬 홈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IT 서포트도 늘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콜래보레이션 케이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겠죠. 아무래도 회의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웹엑스로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케이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 오른쪽에 보시는 하트 모양 있는 거를 왜 저기다 제가 그려 넣었냐면 실제 이제 이런 와중에도 시스코에서는 저희 IT를 이용해서 저희 커뮤니티에 굉장히 많은 봉사활동 같은 것들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중국에 처음에 그 코로나가 터졌을 때 우한에 환자들이 막 늘어나면서 저희가 그 병상을 새로 짓는 그 프로젝트에 저희 텔레프레젠스 장비들을 지원을 했죠. 그래서 저기 보시는 것처럼 약 700대의 텔레프레젠스 장비를 저희가 이런 활동에 제공을 했는데 우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환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코로나 환자와 그리고 병원에 있는 의사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저희가 텔레프레젠스 장비 DX80 같은 장비들을 거기다 기증을 했고요. 그 인프라를 구성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그 인프라를 위한 그 설치 작업도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거기 병원이고 그다음에 코로나 환자가 많은 상태에서 저희 엔지니어들이 가서 설치하기가 굉장히 복잡한 상황에서 거기 계시는 간호사분들이 이걸 도와줘서 저희가 직접 가지 않고도 설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제로터치 프로비저닝이죠. 그래서 저희 엔지니어들이 설치하지 않고도 IT를 모르는 분들이 직접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했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 사용했던 장비가 이제 머라키 장비입니다. 자, 아까 설명드렸던 이 세 가지 테마를 어떻게 구현했는지를 이제 안전한 원격 근무, 그리고 사무실로의 복귀, 그리고 유연한 멀티 클라우드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안전한 원격 근무, 시큐어 리모트 워크라고 그러죠. 거기에 대해서 시스코가 어떻게 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는 저희가 이제 커넥션 수가 한 요 정도 됐었습니다. 그리고 뭐 노멀 웹엑스 트래픽이라고 하면 저희가 아까 55,000개 정도의 웹엑스 트래픽을 사용을 했었다고 그랬는데 이게 늘어나면서 약 한 3배 이상 웹엑스 트래픽이 늘어나고 실제 피크치에서는 24배 이상이 늘어나는 그런 이제 현상이 발생을 했고요. VPN도 한 달에 사용하는 사용자 수가 한 10만 명이었었는데 실제 Always로 커넥트된 수만 해도 6만, 그리고 CVO라고 해서 이제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시스코의 하던 하드웨어 VPN을 이용해서 접속하는 숫자만 해도 15,000명이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트래픽이 이제 늘어나게 된 거죠.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것도 단 열흘 내에 저희 직원들 약 14만 명의 어떤 직원들, 파트너를 포함해서 직원들이 워크 프롬 홈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일들이 갑자기 이제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스코가 어떻게 이런 솔루션들을 제공하게 됐는가에 대해서 조금 그림이 복잡하게 보이는데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맨 왼쪽에 있는 그 그룹이 3개의 그룹을 먼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맨 위에 있는 그룹은 지금 라우터 모양이 이제 그 위에 보이는데요. 하드웨어로 VPN을 제공하는 그룹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뒤에 가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CVO라고 그래가지고 시스코 버추얼 오피스라는 그 하드웨어를 통해서 사무 환경하고 똑같은 환경을 집에다 구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격지에서도 내가 회사에서 쓰던 환경을 그대로 가져와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 회사에서 쓰는 거니까 그냥 네트워크 붙여가지고 쓰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업무가 필요한 그룹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맨 위에 왼쪽에 보이는 그런 그룹들, 하드웨어적으로 VPN을 제공하는 그룹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고요. 가운데 이제 있는 그룹이 이제 보통 저희 일반 직원들이죠. 보통 이제 노트북이나 아니면 핸드폰을 통해서 업무를 하는데 그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VPN, 즉 애니커넥트를 이용해서 접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사에 필요한 일들을 할 때 노트북이나 핸드폰에서 애니커넥트 소프트웨어 VPN을 이네이블 하고 회사 망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거는 뭐냐? VPN 접속을 안 하는 업무입니다. 회사 일을 하는데 왜 VPN 접속을 안 해도 되냐 하고 궁금하시겠지만 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회사 일을 VPN을 통해서 접속하는 트래픽과 VPN을 통하지 않고 그냥 SaaS로 클라우드로 직접 접속하는 트래픽으로 좀 나눠 놨습니다. 뒤에 슬라이드에도 있지만 이렇게 모든 트래픽을 다 VPN으로 엮게 되면은 트래픽 자체가 너무 느려지고 VPN에 이제 부하가 너무 많이 걸리게 되니까 저희가 트래픽에 따라서 어떤 거는 VPN을 타고 회사 망으로 들어가고 어떤 거는 직접 SaaS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똑같이 보안을 적용하게 되는데 시스코가 사용하고 있는 보안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좀 눈여겨봐야 될 게 듀오라는 멀티팩터 인증 보안입니다. 그래서 모든 직원들이 사용자 제로 트러스트 베이스의 멀티팩터 인증을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보안에 있어서도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굉장히 안전하게 접속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망을 통해서 시스코가 시스코 클라우드건 아니면 퍼블릭 클라우드건 다른 SaaS를 사용할 때 여러 가지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축을 했고 이제 가운데에서 그걸 모두 통제하는 게 시스코 클라우드 팟이라고 그러는데 그 클라우드 팟을 통해서 이런 서비스를 저희 시스코 IT가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VPN의 성능을 보호하기 위해서 앞에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VPN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그 용량을 지금 커버하고 있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걸 계속 봐가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스플릿 터널링, 즉 VPN에 접속이 필요한 트래픽과 VPN 접속 없이 다이렉트로 SaaS 어플리케이션으로 접속할 수 있는 트래픽들을 구분해서 트래픽을 나눴기 때문에 지금 산호세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부분 같은 경우에는 VPN 용량이 굉장히 여유 있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앞에서 설명드렸었던 것처럼 리얼타임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해야 되고요. 또 분석이 가능해야 된다는 겁니다. 가시성과 분석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자동화가 이루어져야 이렇게 어떤 급한 상황에서 빠른 조치가 가능하다 하는 것들을 이제 직접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원격 접속 솔루션에는 저희가 얘기하는 애니커넥트 소프트웨어 VPN이 있고요. 그 다음에 CVO 아까 설명을 계속 드렸죠. 시스코 버추얼 오피스라는 하드웨어 방식의 VPN 서포트가 있습니다. 그럼 가운데 있는 MVO는 뭐냐? 이제 머라키 장비죠. 그래서 이제 머라키 버추얼 오피스라고 그래가지고 이 장비가 3개가 다르긴 하지만 실제 사용하는 물론 퍼포먼스에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사용하는 어떤 보안이라든지 솔루션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동일한 어떤 보안의 그레이드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알아봐 둬야 될 게 이 사우전드 아이스라고 하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굉장히 많은 SaaS 어플리케이션들을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어떤 SaaS 어플리케이션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문제가 될 때가 많습니다. 뭐 쓰고 있는데 느려진다거나 이럴 때 실제 이게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돼서 느려지는지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죠. 사우전드 아이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저희가 인수를 했지만 그 전에도 시스코 IT가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었던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얘는 엔드 투 엔드로 홉 바이 홉으로 이 서비스를 쓸 때 어디를 타고 가는지를 그게 프라이빗 클라우드건 인터넷이건 퍼블릭 클라우드건 다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이전트를 통해서 홉 바이 홉으로 모든 트래픽이 어떻게 가는지를 다 보고 어느 부분 때문에 느려지는지까지 다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플랫폼이다.
그래서 저희 시스코 IT에서 지금 사우전드 아이스를 활용해가지고 어떤 어플리케이션의 퍼포먼스 모니터링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도 지금 여기서 보여드리게 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시큐어 리모트 워크, 안전한 원격 근무에서 우리가 좀 봐둬야 될 건 뭐냐. 전체적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홈 오피스들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쓰다 보니까 어떤 보안 정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접속 방식, CVO라든지 애니커넥트를 위한 다양한 접속 방식을 제공하면서도 보안은 굉장히 일관적으로 정책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들이 좀 기억해 두셔야 될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트래픽 분산입니다. 이제 대부분 어떤 고객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실제 이제 리모트 워크를 하게 되면 회사에 리모트로 접속을 하는 일들이 뭐 무조건 많아지게 되니까 거기에서 뭔가 트래픽에 바틀렉이 생긴다, 병목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특히 이제 요즘 이야기하는 SD-WAN 솔루션 같은 것들을 이제 이용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엔드-투-엔드 가시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때 그게 어디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에 있든 인터넷망에 있든 어떤 사스 형태로 존재하든 어디에 있다고 하더라도 엔드-투-엔드로 퍼포먼스가 모니터링 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부분들이 좀 기억해 두셔야 될 사항이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저도 이제 리모트 근무를 굉장히 많이 했지만 몇 달 동안 그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약간 단절감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직접 사람들을 못 보게 되니까. 그래서 이 비디오 컨퍼런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효율적인 비디오 협업 수단을 제공해야 어떤 그 직원들의 업무 퍼포먼스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안전한 원격 근무 부분을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사무실로 복귀했을 때 리턴 투 오피스입니다. 보통 저희가 이제 RTO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기술들이 적용이 됐는지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코 IT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시스코 코리아는 약 한 40%의 직원이 회사에 출근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그 직원이 어떤 직원이 얼마큼 출근하느냐에 따라서 페이스를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금 페이스 0, 1, 2,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나라에, 그러니까 그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나라의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뭐 어떤 데는 아무도 출근하지 마, 어떤 데는 약 한 15% 굉장히 중요한 인력만 출근해, 어떤 데는 약 한 절반 정도 출근해서 일을 해, 뭐 이렇게 나누어서 저희가 그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들은 사실은 그 정부 정책하고 연결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정부에서 적용하는 여러 가지 거리두기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과도 연관이 돼 있어야 되고, 어떤 그 업무 환경도 저희가 이제 똑같이 이런 코로나에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업무 환경들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지금 여기는 498개 오피스라고 그러네요. 94개의 국가에 498개 오피스에 이런 동일한 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 IT의 어떤 능력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저희가 IT가 사무실에서 이런 리턴 투 오피스를 위해서 4가지 이제 IT 영역을 가지고 지원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네트워크 부분입니다. 당연하겠죠. 이렇게 많은 오피스를 어떻게 서포트를 하려다 보니까 네트워크 표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표준화를 위해서 SDA라든지 SD-WAN 같은 그런 표준화 아키텍처를 적용을 해서 뭔가 제로 터치 프로비저닝, 그리고 유저 모빌리티, 그리고 다양한 뭔가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걸 분배할 때 빠르게 분배할 수 있고 한 곳에서 컨트롤러를 통해서 분배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가 일단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회사에 있는 다양한 비디오 장비들을 활용해서 직원들이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또 지금 거리두기 모니터링도 굉장히 중요하죠.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뭐 어떤 직원이 예를 들어서 코로나에 뭐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랬을 때 이틀 전에 그 직원이 코로나에 걸린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이틀 동안 누구를 만났고 어디를 돌아다녔는지를 보려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이럴 때 뭔가 회사의 IT 기술을 이용해서 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자동으로 그런 환경들을 다 알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RTO 어플리케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리턴 투 오피스, 즉 회사에 돌아오는 직원들을 위해서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출근할 때 본인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건강 상태에 이상이 없는 직원만이 출근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거가 전체가 다 통계가 되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앱으로 만들어가지고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시스코 IT가 지금 준비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SD-WAN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뒤에 가서도 나오는 뭔가 다양한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SD-WAN이 컨트롤러 베이스잖아요. 그래서 이제 컨트롤러를 통해서 뭔가 그 프로비저닝이 일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제로 터치 프로비저닝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뭔가 소프트웨어를 뭔가 업그레이드 하거나 할 때도 굉장히 중앙에서 컨트롤이 가능하다. 또 하나는 시스코 SD-WAN 같은 경우에는 시큐리티 기능이 추가가 되어 있죠. 그래서 엄브레라를 이용한 다양한 시큐리티 기능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개의 경로를 타고 이제 SD-WAN의 가장 큰 특징이 경로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건데 이렇게 다양하게 선택했을 때의 문제점은 바로 이제 보안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보안 부분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시스코의 시큐리티 솔루션을 여기에 애드해서 이런 부분들을 문제가 없도록 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실예인데요.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 아마 직접 이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희 이제 텔레프렌스 장비, 뭐 룸킷이라든지 아니면 룸70이라든지 뭐 이런 장비들에서 보면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그래서 이제 권고죠. 이 회의실에 이 텔레프렌스 장비가 있는 회의실에 지금 원래는 6명이 들어와서 회의를 하는 곳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4명 들어오지 마라. 2명만 들어와라. 이렇게 메시지가 계속 뜹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뭔가 직원들한테 공고할 일이 있을 때 이런 메시지를 텔레프렌스 장비에 회의하기 전에 평소에 이렇게 띄워놓는 겁니다. 그러면 이 회의실은 2명만 쓸 수 있네. 또 어떤 데는 가면 여기는 3명이 쓸 수 있네. 이렇게 한눈에 식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텔레프렌스 장비를 활용을 하다 보면 자꾸 만지게 되겠죠. 저희 시스코 장비도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터치 패널 같은 게 있는데 이런 터치 패널을 만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이제 시스코 팀스를 사용하게 되면 자동으로 접속이 가능하도록 그래서 근처에만 있으면 이 텔레프렌스 장비하고 노트북이 직접 접속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들을 제공을 해서 진짜 리얼한 제로 터치죠. 이게 터치하지 않고도 이 비디오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이제 IT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맨 왼쪽 위 그림에 보는 것처럼 피플 카운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스코의 텔레프렌스 장비는 회의를 하고 있으면 몇 명이 있는지를 카운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분명히 야 2명만 있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6명이 있네? 그러면 워닝을 주는 겁니다. 2명만 있으라고 그랬는데 왜 6명이 있냐? 4명 나가라. 이렇게 인텔리전트하게 비디오 장비가 피플을 카운트를 하고 이거를 얼라스로 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비디오 장비, IT의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그 코비드의 거리두기 권고를 할 수가 있게 된다는 장점이죠. 그 밑에 있는 거는 시스코 웹엑스 어시스턴트라는 기능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직접 만지지 않고도 어디 전화 걸어줘, 웹엑스 미팅 시작해줘 이렇게 말을 하면 직접 얘가 알아듣고 직접 미팅을 자동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단지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은 시스코 웹엑스 장비는 영어로만 되기 때문에 영어 공부를 미리 하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게 약간 제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비디오 장비에 그 사이니지를 둬서 체크인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보시는 것처럼 QR코드를 찍게 되면 내 건강 상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미리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을 비디오 장비에서 QR코드를 제공을 하고요. 맨 마지막으로 저희 사무실에도 오시면 직접 경험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 리셉셔니스트가 그 앞에 프론트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로 떨어진 방에 계시면서 텔레프레젠스를 이용해서 이제 오시는 방문객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걸 저희가 이제 버추얼 리셉션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버추얼 리셉션 기능을 활용하게 돼서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방문하는 방문객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도 IT의 기술을 통해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중간에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시스코의 DNA 스페이스를 이용하면 사회적 거리두기 모니터링이 지금 저기 보시는 그림처럼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공간에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지나고 나서의 데이터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어느 공간에 있었는지, 어느 공간에 얼마나 머물렀는지 하는 데이터들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발생했었다면,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었다면 그 문제가 발생했을 시간으로 들어가서 주변에 누가 있었는지도 확인이 가능하다 하는 것들이 이제 IT를 통해서 DNA 스페이스로 저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솔루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앱입니다. 저희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직원들의 이제 그 핸드폰에 이게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출근할 때
네 상태가 어떠냐, 뭐 감기가 걸렸냐, 안 걸렸냐 이걸 물어봅니다. 물론 이제 걸렸는데 안 걸렸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없다는 직원들만 그러면 오셔도 된다. 만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빨간색 그 화면이 뜨면서 오지 마라 뭐 이렇게 나오겠죠. 전체적으로 리턴 투 오피스, 즉 사무실로의 복귀 부분에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거는 효과적인 그 지원을 위해서 표준 업무 환경을 구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저 모빌리티, 사용자가 그러니까 직원이 어느 사무실에 가서도 똑같은 업무 환경을 그러니까 권한이라든지 보안이라든지 이런 걸 제공받는 유저 모빌리티가 가능하도록 하는 거. 그리고 플러그 앤 플레이, 제로 터치 프로비저닝이 가능하도록 하는 거. 그리고 자동화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모든 네트워크에 SDA라든지 SD-WAN 같은 것들이 적용되도록 구성을 했다는 거가 있고요. 두 번째는 IT 인프라를 다양하게 활용을 했습니다. 텔레프렌스 장비를 이용해서 피플을 카운팅한다든지 버추얼 리셉션을 이용해서 대면 접촉을 하지 않아도 고객을 응대할 수 있도록 했다든지 아니면 텔레프렌스 장비에서 체크인이 가능하도록 했다든지 그 다음에 DNA 스페이스를 통해서 거리두기 모니터링을 가능하도록 했다든지 하는 다양한 그 IT 장비를 활용한 그 직원들의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하게 되고요. 또 하나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다양한 팀, 뭐 IT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법무팀, 리걸팀이라고 그러죠. 또는 메디컬팀, 의료팀이죠. 그 다음에 뭐 정부 가버먼트 어페어 팀, 뭐 HR 이런 그 인사팀과 다양한 협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IT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리턴 투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관련된 팀과의 어떤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를 저희 시스코 IT팀에서 배웠다고 합니다. 세 번째가 이제 그 유연한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저희 IT가 이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코 역시 기업으로서 2,000개 이상의 비즈니스 앱과 300개 이상의 사스 어플리케이션을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스코 IT에서는 다양한 서비스의 형태에 따라 예를 들면 프라이빗 데이터 센터에서 동작하는 일반적인 전통적인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풀스택을 제공하게 되고요. 어플리케이션을 운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난리지를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뭐 예를 들면 저희 회사에 개발자들이 약 한 4만 명 정도 되는데 이들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서비스가 플랫폼하고 툴을 제공해주는 인프라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인프라 온리 프로바이더로서의 IT가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또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클라우드 이네이블러로서의 IT가 역할을 이제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처럼 IT가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만 어플리케이션을 호스팅하고 관리했던 시대가 아니고 레가시뿐만 아니라 최신 어플리케이션을 같이 관리해줘야 되기 때문에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호스팅하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어떤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중앙 집중적인 기능이 필요한데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해서 저희가 IT가 어떤 사용 계약이라든지 협상이라든지 한꺼번에 계약을 함으로써 기업 할인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안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또한 프로비저닝, 그리고 이제 어떻게 네트워크를 최적화할 거냐, 어떻게 연결할 거냐, 그리고 어떻게 어널리틱하고 볼 거냐 하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IT 입장에서는 중요한 팩터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비스 형태에 따라서도 다양한 구성모드를 또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제 보통 어플리케이션을 생각할 때 보안 이외에도 다양한 규모와 위치에 따른 요구사항이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시스코 IT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의 어떤 특정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IT 지원의 필요성을 이제 굉장히 줄이면서도 인프라를 운영할 수 있는 용도로 하이퍼플렉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식은 로컬 컴퓨팅이 필요한 제조 파트너 같은 곳이나 아니면 엣지 분석이 필요한 곳에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존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플랫폼 2 또는 P2라고 불리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통해서 UCS, ACI 인프라를 이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오픈스택이나 오픈시프트 같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UCS나 ACI 기반으로 P3라고 저희가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만들어 놨는데 이 플랫폼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클라우드를 자동화를 염두에 두고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들하고 연결을 해서 다양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코 IT가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도 좀 설명을 드릴 것 같은데요. 시스코 I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신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을 호스팅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 및 플랫폼을 새로 구축을 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데이터 센터 세션에서 좀 설명을 더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플랫폼에서는 이제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을 퍼블릭 클라우드하고 같은 환경에서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필요한 어플리케이션들을 활용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이를 통해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배치하거나 실행 중인 어플리케이션을 위해서 인프라를 수정할 때 인프라팀이 옛날같이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몇 분 만에 이걸 가능할 수 있게 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제로터치 프로비저닝이라고 하겠죠. 이런 기능들을 이 데이터 센터 인프라에다가 저희가 구축을 했습니다. 또 퍼블릭 클라우드의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서 시스코 IT가 이제 보통 보면 직원들이 이제 섀도우 IT라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그냥 알아서 클라우드를 막 쓰는 거죠.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직접 저희가 대형 CSP들하고 ELA를 구축을 해서 어떤 더 나은 할인이나 보안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했고요. 내부 클라우드 포탈에서 이걸 바로 서브스크라이브 신청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팀에게는 저희가 보안 상태 보고서라든지 권장 보안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해서 비용의 가시성하고 최적화를 항상 제공을 하고 있고요. 시스코 IT 같은 경우에는 또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서 CI/CD 원칙, 데브옵스 원칙들을 많이 적용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인프라 팀에도 이를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레가시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IT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는데 이런 것들을 마이크로 서비스 기반의 어플리케이션으로 재설계하면서 기존에 이제 시간을 굉장히 단축할 수 있었다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또 저희가 워크로드 옵티마이제이션 툴들을 이용해서 자동으로 필요한 워크로드를 자동으로 스케일 업다운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클라우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클라우드 레디 네트워크를 준비를 했는데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클라우드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 저희도 이제 뭐 300개 이상의 사스 어플리케이션을 쓰고 있고 저희가 또 고객분들한테도 제공하는 사스 어플리케이션도 굉장히 많은데요. 뭐 웹엑스라든지 앱디라든지 사우전다이스 같은 그런 서비스를 저희가 고객분들한테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때 이제 그 다양한 저희가 이제 굉장히 많은 지사가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사에서 이 어플리케이션들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SD-WAN을 이제 저희 적용을 함으로써 컨트롤러 기반으로 이제 자동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어떤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경로를 다르게 가져감으로써 효과적으로 클라우드를 쓰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클라우드 폿도 아까 설명을 드렸죠. 여기를 통해서 커넥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희가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그 정리를 해보면요. 플렉서블 멀티클라우드, 유연한 멀티클라우드 사용을 위해서는 일단 서비스가 굉장히 다양해졌기 때문에 IT 운영 모델도 여기에 따라서 변화해야 된다.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어플리케이션들을 만들어야 된다. 기존 어플리케이션을.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 방식으로 이제 바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클라우드 레디를 위한 인프라, 즉 SD-WAN 인프라 구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테마를 가지고 얘기를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굉장히 이제 간단하게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야 될 어떤 정책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시스코 IT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굉장히 세부적으로 이런 정책들을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데 맨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저희가 보통 COBC라고 부르는 코드 오브 비즈니스 컨덕트, 업무 규정이죠. 복무 규정. 직원, 임직원 복무 규정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무 규정 안에 보면은 이 네 가지로 크게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업무 재택근무를 할 때 어디서 근무하든지 간에 업무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데이터 보안 정책, 그리고 업무 공간, 워크플레이스에 대한 사용 정책, 그리고 정보 보안에 대한 정책들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보시는 정책들이 실제 저희 시스코가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표준화를 사용하고 저희가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IT의 인프라만 갖춰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다양한 정책들도 고객 여러분들께서 좀 고민을 하셔서 IT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같이 생각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 보안 정책도 저희는 굉장히 계층적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맨 위에 전체를 아우르는 보안 정책은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COBC라고 그래가지고 직원 업무 규정이죠. 코드 오브 비즈니스 컨덕트.
규정가 있고요. 맨 아래는 어떤 장비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트러스트한 장비를 가지고 업무를 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접속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네트워크 액세스 부분, 그리고 이렇게 네트워크를 사용을 할 때 리소스를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가, 인포메이션 시큐리티에 대한 전략 같은 것들을 체계적으로 저희 IT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층적인 보안 정책 역시도 실제 IT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문제없이 쓰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교육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보안 규정에 대한 교육, 그 다음에 원격 근무자에 대한 보안 규정 같은 것들을 계속 교육을 하고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번 복무 규정에 대해서 사인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뭐 보통 6개월에 한 번 또는 1년에 한 번 정도 그 업무 규정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받고 또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다양한 팔러시에 대해서도 워크프롬 홈을 하는 게 그냥 집에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워크프롬 홈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시험을 보고 합격한 사람이 워크프롬 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교육과 시험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피싱 이메일이라고 있는데 저희 직원들한테 가끔 이상한 메일이 옵니다. 뭐 당신 뭐 지금 업무 규정이 좀 바뀌었는데 첨부 파일 눌러가지고 확인해 주세요. 뭐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모르고 눌렀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피싱 이메일이라는 겁니다. IT 팀에서 그걸 일부러 보내보는 겁니다. 직원들이 이걸 누르는지 안 누르는지 보기 위해서. 그래서 누르면 경고가 가죠. 야, 이거 누르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눌렀냐. 그 다음에 이제 보낸 사람 이름도 좀 확인을 해야지. 뭐 이렇게 해서 뭐 그래서 굉장히 자주 이걸 보내기 때문에 저희가 의심되는 메일이 오면 바로 누르지 않고 아 이거 좀 의심되는 거 아닌가 하고 저희가 먼저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 교육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IT팀에서는 그룹 CIO를 통해서 어떤 비전이나 전략 그리고 운영 관리에 대한 가버넌스를 가져가면서 두 가지를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IT를 통해서 업무를 잘 쓸 수 있도록 하는 것, 즉 어플리케이션이나 인프라나 보안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가운데 보시는 고객 및 파트너에 대한 경험, 직원들에 대한 경험, 그리고 IT 인프라에 대해서 트랜스폼을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다가올 미래를 위해서 미리 대비를 하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그룹 CIO가 중앙 집중적으로 이것들을 계속 개선 관리를 하는 게 저희 지금 시스코 IT의 업무 목표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릴 거는 저희 이제 비즈니스 리질리언시, 그 다음에 이제 RD를 위한 블럭인데요.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시스코 아키텍처는 이런 앞에서 지금까지 제가 40분 동안 설명드렸던 이런 내용들이 제공될 수 있도록 인텐트 베이스의 네트워크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텐트 베이스 내 의도를 컨트롤러가 알아듣고 네트워크 인프라에다가 적용해주는 이런 기능들을 다양하게 보안부터 시작해서 인프라, 그리고 데이터 센터, 그리고 모빌리티, 콜래보레이션에 적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오늘 뒤에 나오는 세션에서 각 항목별로 이것들을 가지고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제 슬라이드의 이제 마지막인데요.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걸 한 4가지 정도 꼭지를 잡았습니다. RD, 아까 얘기 드렸죠. 리질리언트한 디스트리뷰트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가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3가지 테마를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전한 원격 근무, 사무실로의 복귀, 그리고 멀티 클라우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쓰느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내용이 이제 운영 전략이죠. 이런 운영 전략을 저희가 시스코 IT는 시스코의 어떤 다양한 솔루션들을 이용해서 완성시켰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 발표가 여러분의 IT가 넥스트 노멀을 위한 탄력적인 엔터프라이즈 IT로 가는 길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은 현대자동차와 산업은행의 CIO분을 모시고 시스코의 고객이 어떻게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만들었는지 실제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맡아주실 조봉구 대표님과 고객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기업은 급증한 트래픽을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처리하면서도 비용 효율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전 세계에 걸쳐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롯데그룹 또한 비즈니스 성장을 뒷받침해줄 새로운 네트워크 인프라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롯데그룹의 모든 IT 서비스를 책임지고 있는 롯데정보통신은 시스코 SD-WAN 솔루션으로 그 고민을 해결하였습니다.
SDWN은 광대역 망뿐만 아니라 온프레미스 랜 환경과 클라우드를 연동하고 전체 네트워크 오케스트레이션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시스코는 네트워크 분야에서 유일한 통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이고, 그래서 저희는 망설임 없이 시스코를 선택했습니다. 증가하는 트래픽으로 인해 회선 비용의 부담이 커져가던 롯데 홈쇼핑은 시스코 SD-WAN 도입으로 전용선을 사용할 때보다 비용은 무려 50% 이상 절감하고 대역폭은 3배 이상 활용하면서 트래픽 안정성까지 확보하였습니다. 롯데칠성음료는 새로운 스마트 팩토리를 위해 시스코 SD-WAN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생산, 재고 관리, 유통 등의 업무를 자동화하고 철저한 보안 정책이 적용된 안전한 네트워크 인프라의 스마트 팩토리가 탄생하였습니다. 국내 17개 지점을 가진 롯데호텔은 시스코 SD-WAN으로 모든 지점 간 연결성 및 중앙 관리를 강화하여 모든 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네트워크 가시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디지털 시대, 롯데그룹과 롯데정보통신은 앞으로도 시스코와 함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미래 비즈니스를 위한 차세대 네트워크 인프라, 시스코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립니다. 시스코 코리아 대표 조봉구입니다. 코로나 위기가 시작되면서 시스코 코리아가 최우선으로 고려한 사항은 고객분들이 현재의 위기를 기술로 극복하실 수 있게 최대한 도움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시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동국대학교, 경희대,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대학들이 학기 시작부터 웹엑스 강의실을 활용해서 전체 과정을 전 학생들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전환할 수가 있었습니다. SBS 같은 경우는 K-팝 콘서트 현장에 직접 참여하기가 어렵게 된 굉장히 많은 전 세계 팬들을 위해서 웹엑스로 이들을 연결해서 팬들과 가수들이 한 공간에 있는 무대를 구현하기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회의 경우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간담회나 공청회를 위해서 시스코 웹엑스를 공식 영상회의 솔루션으로 도입해서 비대면으로 국민의 소리를 직접 경청하는 국회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었습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사례들은 모두 고객들이 현재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IT를 최우선 순위에 놓고 시스코 그리고 저희들이 파트너들과 아주 적극적인 소통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동시에 시스코도 고객분들과 많은 만남을 통해서 이러한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해안을 얻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미래에 대해서 더욱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조금 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고객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시간인데요. 오늘 특별히 각 산업을 대표하는 리딩 기업들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지 생생한 이야기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고 앞으로 넥스트 노멀에 대한 IT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웹엑스를 통해서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사실 굉장히 업계 모시기 어려운 분을 저희가 모셨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서정식 본부장님입니다. 그룹 CIO로 계시면서 사실은 그룹에서 엄청나게 많은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면서 IT 안에서의 혁신을 끌어오시고 계시죠. 정말 너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무님. 네, 반갑습니다. 예. 사실 이 자동차 업계가 가장 핫합니다. 이 자율주행 자동차니 자율주행 드론이 나올 정도로 회사 자체 비즈니스 모델이 엄청나게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IT적으로 보더라도 현대자동차 그룹 같은 경우에 IT 그룹 거버넌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도 엄청나게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업무 지원을 통해서 고객 경험에서부터 제품 개발, 엔터프라이즈, 지능형 ICT 플랫폼, 그 다음에 스마트 공장까지 사실은 저희가
보고서 읽기도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많은 혁신 과제를 하고 계신데 사실 이렇게 크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하게 된 어떤 배경하고 그 전체 그 현재까지 진행 과정에 대해서 좀 먼저 한번 공유해 주십시오. 예, 뭐 많은 얘기를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어서 몇 가지만 좀 키워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많은 자동차 업계 전문가분들이 얘기하시기로 1920년대 모델 T가 나온 이후로 지난 한 100년이 흘렀는데 그 지난 100년의 자동차 산업의 변화보다 앞으로 10년의 자동차 산업의 변화가 더 클 것이다. 뭐 이런 평가를 합니다. 예. 그런 평가에는 뭐 전동화라는 드라이버가 하나 있겠지만 또 다른 드라이버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더스트리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뭐 여러 가지 공장의 자동화나 뭐 고객 경험도 있겠지만 먼저 차가 디지털 디바이스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벌어지는 임팩트와 그 영향 그리고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뭐 여러 가지 디스럽션과 새로운 기회들이 많다. 이걸 이제 한마디로 자동차 산업이 디지털을 통한 또는 자동차 산업 자체가 앞으로 변화할 가장 중요한 드라이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그 현대자동차 특히 본부장님 그 해오셨던 것들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부터 굉장히 좀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그 태스크포스 선제적 IT 투자, 그 다음에 IT에 대한 비용 절감 활동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좀 진행을 하셨었고, 동시에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도 진행하면서 표준화, 뭐 통합화, 운영 고도화, 그리고 그룹의 어떤 협력에 대한 강화 이런 것들을 계속 해오셨는데 사실은 그런 그 IT 운영 비용 절감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CIO들이 궁금해하셨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 공유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뭐 비용 절감을 한 요소들은 다양하게 있는데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비용 절감을 하게 된 동기가 돈을 아끼려는 단순한 뭐 목적도 당연히 있겠죠. 모든 회사는 비용 절감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저희들은 큰 화두로 잡았던 게 모든 대부분의 그 CIO 분들이 겪는 고민인데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회사의 비용을 절감하거나 가치를 드라이브할 수 있지만 초기 단계에는 그 예산, 즉 비용이 소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그 안 했던 IT가 하지 않았던 일을 하게 되면 뭐 돈을 하나도 안 들이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IT 버짓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챌린저, 야, 너가 혁신을 한다 해놓고 왜 돈을 더 쓰니? 사실은 사람이 하던 인건비로 나가던 걸 IT 비용으로 줄이고 또 스페이스가 나가던 걸 IT 비용으로 줄이고 출장비 IT 비용을 줄이고 이런 식으로 줄여왔는데 또 어쨌든 IT 버짓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는데요. 그런 딜레마에 빠지는 것들을 해소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기존에 하던 레거시의 비용 절감을 통해서 확보한 예산으로 새로운 챌린지를 하고 새로운 혁신을 해 나갔을 때 사내에서 그 공감을 얻고 또 동력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용 절감을 되게 중요한 화두로 잡았고요. 두 번째는 뭐 대부분 우리 저희의 대여담을 들으시는 분들이 공감을 하시겠지만 실제로 엔터프라이즈 IT가 새로운 챌린지, 새로운 어떤 기회, 새로운 기술을 제대로 받아들이면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여태까지 해오던 레거시라든지 또는 새로운 기술에 대한 어떤 관심과 이해가 조금 그래도 부족하거나 이렇게 해서 또는 뭐 지나친 어떤 안전에 대한 의식, 안정에 대한 의식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주저를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두세 가지 이유 때문에 비용 절감을 되게 중요한 그 전략으로 잡고 왔습니다. 몇 가지만 이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뭐 여러 언론에서 나왔지만 저희는 그 DB를 고비용 상용 DB를 다운사이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8가지 정도 티어로 나눠서 고비용을 그대로 쓰는 부분들, 또 쓰지 않는 부분들, 그 다음에 아예 DB 프리하게 구조 자체를 DB에서부터 일반 파일 시스템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것까지 다양하게 추진을 해서 연간 한 150억 이상의 비용을 매년 절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현대자동차는 전체 생산의 70%, 판매 80% 이상이 해외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해외에서 IT 운영을 이렇게 보면 상당히 파편화돼 있고, 그다음에 또 고인건비 지역, 즉 미국, 유럽 같은 그런 지역에서 많은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것들을 글로벌 컴퍼니답게 인도로 소위 말해서 이제 옵쇼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옵쇼링한 게 아니라 유럽, 미국의 운영을 인도로 옵쇼링을 합니다. 그런 활동을 통해서 연간 한 200억 이상을 절감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또 하나는 이제 보면 많은 어떤 그룹 계열사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이제 겪고 있는 어려움인데, 규모가 아주 크지 않는, 즉 IT 버짓이 1년에 뭐 몇백억도 되지 않는 자회사들은 그룹의 어떤 규모의 경제를 못 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동구매는 대출 하죠. 뭐 MS 공동구매하고 뭐 시스코도 공동구매 좀 하는데, 실제로 완전히 표준화를 통해서 공동구매를 하고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내 공동구매를 하고, 또 그런 표준화를 통해서 운영의 어떤 단순화, 효율화를 이끌어내는 경우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면 뭐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 서버 같은 경우에는 수십 종을 5가지 기종으로 통합을 시키고, 그 5가지 기종을 전 그룹사가 같이 쓰게 되고, 그다음에 그 하드웨어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메인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에 따라서 퍼블릭 클라우드를 섞어서 쓰면서 지금 현재 신규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을 프라이빗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 기반으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연간 100억 이상의 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RPA 도입이라든지 또 MSA 도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용 절감과 신속성 제고의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니까 6년 TCO 기준으로 한 2, 3천억 정도, 최소 2천억, 최대한 3천억 정도의 비용 절감을 했고요. 그러나 저희는 IT 버짓이 매년 늘어납니다. 이런 버짓을 재원으로 해서 새로운 IT에 대한 시도라든지, 또 당장은 돈이 조금 더 들지만 장기적으로 베네핏이 있는 이런 트라이를 저희들이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시스코로 결정될지 뭐 다른 회사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지점망의 망을 SD-WAN으로 지금 바꾸는 거를 전격 의사 결정을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과거에는 사실 SD-WAN이 여러 가지 효익이 있는 반면에 비용이 비쌌죠. 그러나 MPLS나 아니면 전용선을 다운사이징을 하면서 생길 수 있는 망 비용의 절감을 SD-WAN 도입의 재원으로 쓸 경우에는 상당히 오히려 비용 효과를 보면서 선진적인 네트워크 구조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계열사 및 저희 본체까지 해서 2,000개 이상의 POP가 있습니다. 그 지역의 대부분이 지금 VPN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SD-WAN으로 전량 교체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선진적이면서 혁신적으로 가면서 비용 절감도 만들어내는 그런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다른 CIO 분들 만나보면은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는 부분이 많은데, 오늘 상당히 그런 부분을 터치는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마 디테일에 대해서는 따로 아마 미팅 요청을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이제 또 언제라도 뭐 웰컴입니다. 예. 팬데믹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은 자동차 비즈니스 자체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만, 팬데믹 이후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현대자동차도 업무하는 방식이나 이런 내부 비즈니스의 챌린지도 상당히 많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좀 공유 가능할까요?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요, 팬데믹의 IT하고 무관한 얘기는 좀 빼고 IT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가 이제 사실상 출장을 못 가게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판매 80% 이상, 생산의 70% 이상을 해외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 저희 주 사업장은 한국이 아니라 그냥 글로벌 자체입니다. 따라서 이제 출장이나 대면 미팅, 대면 어떤 협업이 없어지면서 저희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어떤 텔레프레센스라든지 또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화상 회의를 기본 회의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만 하더라도 1년에 한 10여 차례 정도 해외 현장 방문을 했었는데 하지 않고 이 화상 회의를 통해서 또는 뭐 이메일을 통해서 대부분의 일을 이제 수행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이제 다른 뭐 회사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뭐 대부분의 어떤 대기업들이 그 개발을 뭐 여러 가지 웹부터 시작해서 기관계까지 개발을 대부분 이제 외주를 쓰게 되죠. 이제 그 외주 업체들의 직원들이 대부분 그 정해진 사이트에 들어와서 다시 말해서 이제 저희 기관 시스템 클로즈드된 기관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클로즈된 네트워크를 통해서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파악해 보니까 저희 그룹 같은 경우에 현대기아차만 약 어떤 특정 순간에 1000여 명 정도의 개발자들이 두세 개 지역에 나눠서 이제 일을 하고 있고 계열사까지 포함하면 2000명 정도가 항상 뭐 조금 많을 때도 적을 때 있지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뭐 사실은 팬데믹 이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이제 팬데믹이 크게 도와줬죠 오히려. 여러 가지 어떤 시행착오 있었고 그다음에 뭐 저항이 있었지만 극복을 하고 지금 현재는 2000명 정도 들어와 있는 개발 인력의 60% 이상이 저희 사이트에서 하지 않고 오프사이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뭐 감염을 줄이는 효과도 있지만 저희가 중소개발사들의 대표이사 인터뷰를 몇 명을 해보면 그들이 가장 원하는 물론 돈 많이 주고 뭐 개발 비용 많이 주고 개발 기간 늘려주고 하는 건 좋겠지만 그거 외에 가장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온사이트에 대한 어떤 그 불편함입니다. 접근성. 그래서 예, 그거를 오프사이트로 해주면서 일단 개발자들의 어떤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그 시작 시간을 3에서 4주 정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 효율이 올라가고요. 또 따라서 그게 이제 품질로 영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개발 스피드는 올라갑니다. 물론 그걸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VPN이라든지 네트워크 환경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검증은 이제 안에 들어와서 해야 되니까 검증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검증 시스템,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보안 시스템들이 이제 따라가야 되지만 그런 것들이 구비됐을 때 저희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필수적으로 그러니까 파지티브 방식이죠. 반드시 저희 사이트에 들어와서 일을 해야 되는 것들을 제외하고는 100% 오프사이트를 한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경우에 한 20% 정도만 온사이트를 하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뭐 개발 회사하고 저희가 윈윈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크게 두 가지 어떤 저희들의 뭐 회의 방식이나 저희는 이제 4명 이상의 회의는 지금 전부 다 화상으로 언택트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는 80%, 현재 60%, 80% 이상의 개발을 언택트로 하는 걸로 크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제가 보기엔 현대자동차 서정식 본부장님 옆에서 하시는 과제들이 다른 기업에서 배울 수 있는 거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앞부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현대자동차 특히 IT 부분은 팬데믹이 오기 전부터 추진하셨던 여러 가지 IT 거버넌스, 운영 비용 표준화가 있었고 또 이번에 이제 팬데믹을 거치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또 같이 더 들어가는데 이제 이게 팬데믹이 지나고 난 다음에 현대자동차에 계신 임직원들 분들의 어떤 일하거나 근무하는 모습에 어떤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네, 저희 뭐 당연히 큰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외에 저희가 이제 느껴지는 큰 변화는 뭐냐면 저희는 이제 실제로 보면은 삼성전자가 저희보다 더 큰 회사겠지만 저희도 생산직 제외하고도 한 10만 명 글로벌리 되는 현대기아 포함해서 조직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IT 부서를 제외한 부서 입장에서는 IT라는 거는 그냥 있으면 다행이고 항상 그냥 자기 일을 도와주는 약간의 어떤 총무 비슷한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대부분의 조직에서 IT를 되게 중요한 그 조직의 어떤 발전의 레버리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미처 커버하지 못했던 그런 펑션이나 부서들이 IT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걸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대표적인 예로 저희가 이제 아시겠지만 자동차 정비 관련된 비용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그게 때로는 돈을 받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를테면은 커버리지 안에 들어있어서 이제 패키지 안에 들어있어서 무료로 하지만 하여튼 저 입장에서 원가 발생하는 거는 몇십 조에 이릅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들에서 저희가 뭐 자동차에도 이제 점점 디지털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비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전자적이고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커넥티비티를 통해서 OTA를 통한 정비, 그 소위 말해서 오브 디 에어로 네트워크를 예,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최신화시키고 또 소프트웨어 버그를 잡고 예. 그 소프트웨어의 어떤 룰을 바꾸고 하는 예. 일들을 드라이브 하고 있고요. 사실 이거는 저희가 IT 부서의 드라이브라기보다 정비 부서의 드라이브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하나의 예인 거죠, 이게. 예. 그다음에 뭐 구매 시스템에서 AI를 도입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에는 구매 시스템은 구매를 하기 위해서 그냥 필요한 ERP 같은 필요한 그냥 네. 장부를 전산화시켜 주는 거였다면 지금은 구매 행위의 어떤 고도화를 만들어내는 드라이버가 되고 있는 것들로 저희 입장에서는 볼 때는 이제 팬데믹이 주는 긍정적인 어떤 저희의 그 선진화 뭐 효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사실 뭐 주옥 같은 말씀들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더 깊이 그 많은 질문을 더 하고 싶긴 한데 시간도 제약돼 있고 그 마지막으로 한번 더 마지막 질문을 제가 드린다면 사실은 이런 그 상황 자체가 굉장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 어떤 기업의 경우에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시도하는 기업도 있지만 또 어떤 기업의 경우에는 IT 스펜딩을 굉장히 줄여가지고 이 불확실한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오늘 참석하신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IT 부서에 계시는 분들이라고 했을 때 그 본부장님의 이제 경험에 의해서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떻게 회사를 설득하고 어떻게 IT에 대한 투자와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그 지난 몇 해 동안 끌고 왔던 그런 혁신에 대비해서 좀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대략 이제 제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 그냥 쥐어짜는 비용 절감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방식이나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이때까지 생각지 못했지만 존재하는 것들을 도입을 해서 비용을 절감하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비용을 10% 절감하고 그 버짓 플러스 추가 버짓 10%를 확보해서 20%의 버짓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준비하고 대응하는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공감을 얻으면서 갈 수 있다. 뭐 그런 부분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이 IT라는 게 뭐 많은 분들이 똑같이 생각하시겠지만 이 적기 대응, 적기 투자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너무 일찍 투자했다가 이렇게 낭패를 보거나 또 그게 셀비지가 만들거나 또는 뭐 아예 표준에서 밀려난 걸 모르고 이렇게 사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남들 하는 거 좀 봐가면서 이렇게 어느 정도 표준화되고 보편화됐을 때 우리도 도입하자. 뭐 이런 게 이때까지의 어떤 관행이었고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at the right time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그게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적기 대응보다 그 기업의 가치의 그 제공을 위해서는 선제적 대응이 더 가치가 있다.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적기 도입을 통해서 우리가 뭐 이를테면 선제적 도입했는 것보다 6개월 늦게 도입하면서 10% 비용 더 절감할 수 있고요. 뭐 10% 더 좋은 기능 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6개월이 만들어내는 기회 손실은 10%가 아니라 10배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어떤 메시지 같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를 들면은 저희가 지금은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이 커넥티비티, 그러니까 자동차에다가 무선 네트워크 5G든 뭐 LTE든 무선 네트워크를 다는 게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습니다만 2년 전에 커넥티비티 1000만을 가겠다. 그다음에 소형차나 트럭 빼놓고는 커넥티비티를 네트워크를 다 연결하겠다고 발표를 했을 때 저희가 원래 계획 대비해서 8천억에서 1조 정도의 추가 비용이 예측됐었습니다. 그래서 반대도 많았죠. 그러나 뭐 회장님께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셔서 그 계획을 이제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자동차 회사들이 뭐 소형차 이상은 대부분 이제 커넥티비티를 달고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 글로벌 자동차 회사에서 커넥티비티라는 그의 선점은 현대자동차가 사실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우리나라의 대부분 도미넌트한 플레이니 그런데 글로벌 보면은 글로벌 자동차 회사 중에 항상 저희가 광고나 이런 데 써먹는 거는 IT 프렌들리한 회사다. 자동차 IT가 많이 들어있다. 뭐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중에 그게 그 커넥티비티 소위 말해서 그 텔레매틱스의 장착률이 지금 가장 높습니다. 가장 높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는데 그런 평가가 만들어내는 마케팅 효과는요. 이게 8천억 1조로는 뭐 그걸 비하면 피넛이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외형이 뭐 160조가 넘는데 그 1% 정도의 뭐 만약에 추가적인 매출이 생기면 매년 1조 6천억이 생기는 거고 이거는 10년간 8천억 정도니까 10배 이상의 밸류가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에 느끼는 게 더더욱 계속 느끼는 게 적기 대응보다 선제적 대응이 더 적절하다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아, 정말 그 배울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만 전체 토탈 코스트를 줄일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새로운 테크놀로지나 이노베이션을 가지고 전체 운영 비용을 줄인다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IT가 고민해야 되는 그런 비즈니스 퍼포먼스를 높이기 위한 IT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서정식 본부장님 오늘 뭐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그 아이디어를 많이 공유해 주셔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그 배움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본부장님하고 점심이나 저녁을 요청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좀 시간을 좀 내서 그 경험을 좀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사실 오늘 그 금융권에서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얘기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사실 이미 신문에도 많이 났습니다만 굉장히 강한 그 카리스마 그리고 리더십을 가지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시고 계시는 분이 계셔서 저희가 아주 귀하게 모셨습니다. KDB의 권영일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예. KDB IDT 본부장 권영일입니다. 예. 사실 그 신문에도 몇 번 나긴 났었고 뭐 내부에서는 뭐 이미 많이 아시고 계시지만 그 KDB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고 있는 부분은 내부 직원들한테는 굉장히 그 많이 그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사실 업계에서도 배우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실 참석하신 분들 중에 금융권에서도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KDB에서 하셨던 그 일들이 오늘 굉장히 좋은 그 교훈을 줄 것 같습니다. 뭐 너무 과찬의 말씀이시고요. 사실 이제 첫 발을 딛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같이 쉐어링한다는 관점에서 오늘 대담이 진행됐으면 합니다. 네, 본부장님, 그 KDB 산업은행이 그 모바일 오피스도 사실 금융권에서 옛날에 굉장히 생각하기 힘들었던 부분인데 모바일 오피스를 도입하셨고. 화상회의도 사실은 금융권이 굉장히 늦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금융권 중에서 가장 빠르게 그 화상회의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셔서 사실은 뭐 제조업 쪽에서 많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얘기했습니다만 사실은 디지털 이노베이션을 금융권에서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빠르게 도입하신 그 사례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 생각하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좀 한번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뭐 화상회의라든가 뭐 이런 그 모바일 오피스의 그 도입을 일찍 추진하게 된 거는 사실은 좀 단순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차세대를 완성을 하고 여의도에 있던 전산센터를 하남으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불과 그 본점과의 거리가 50m밖에 안 되는 거리가 32km로 늘어난 거죠. 그러면 저희 쪽의 고민은 IT와 그 BIT 간에 서로 이렇게 가까워지는 추세에 있는데 저희는 반대로 멀어졌단 말입니다.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첫 번째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이 결국은 화상회의를 전면화해서 거리의 그 핸디캡을 극복을 하고 동시에 근무 자체도 저희 본점인 여의도에서 하던 하남에서 하던 어디서든지 가능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사실은 제일 먼저 저희가 이런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계기였죠. 그리고 동시에 이제 그 디지털 추진이라는 부분도 사실 KDB에서는 작년 하반기까지는 상상을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차세대 전에 저희 시스템 자체가 20년 동안 구 시스템을 사용하다 보니까 신기술을
그 접합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전혀 구축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를 함으로써 그런 어떤 인프라적 측면에서의 도입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진정한 차세대인 디지털 추진을 해보자라는 아이디어가 들어오게 된 거죠. 사실은 그 아이디어는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거를 그 드라이브하고 리더십을 가지고 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특히 이제 그 요번에 그 KDB 같은 경우에 모바일 오피스를 도입하시면서 와이파이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금융권에 저도 그렇습니다. 행장님들 만나보고 그 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시는 그 임원분들을 만나보더라도 와이파이는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또 와이파이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시고 그 제1금융권 최초의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이런 와이파이가 과거에는 이 금융권에서는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그 정부의 규제라든지 하는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좀 알고 싶어 하십니다. 두 가지 측면이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는 저희가 일단은 안에서의 그 인프라적 관점에서 내부망과 외부망이 그 물리적 망 분리가 철저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번에 와이파이 도입한 거는 외부망 쪽의 그 와이파이 PC를 이제 그 PC를 바꾸면서 전 직원의 그 노트북 PC를 저희가 이번에 지급을 했거든요. 그럼 노트북 PC를 준다는 얘기는 결국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면서 그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게 결국 와이파이 도입의 어떤 아이디어였고, 이 과정에서 이번에 그 코비드19가 가져온 어떤 그런 상황들을 우리 그 국정원이라든가 금융위 쪽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셨고, 굉장히 기술적으로 보안 문제가 까다롭기는 하지만 과거처럼 안 된다라는 관점보다 우리 그 상위 기관 쪽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시고 또 도입을 하시고 하는 것들을 인정을 해주신 부분이 제일 컸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얘기한 망분리가 돼 있고 또 그 은행에서 지급하는 기기 안에 이미 그 보안 프로그램들이 철저하게 준비가 돼 있는 것들을 또 그쪽에서 또 인정을 해주시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도입을 할 수 있었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되게 쉽게 말씀하셨지만 그 과정에 얼마나 많이 힘든 대화들이 있었는지 그 감히 상상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요번에 팬데믹 상황이 뭐 인더스트리를 구분 없이 다 고통을 준 상황인데. KDB 같은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KDB도 좀 나름대로 어떤 그 챌린지가 좀 많이 있었는지요? 챌린지 아시겠지만 KDB는 우리 정책 금융기관이지 않습니까? 그 챌린지가 두 가지로 저희는 볼 수 있는데요. 정책 금융기관이라고 하면 사실 팬데믹은 우리나라 경제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이번에 미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방어해야 되는 아주 중대한 문제가 들어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방어하는 역할을 KDB가 수행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신문이나 방송이나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그 기한기금, 기간산업안정화기금 40조를 비롯해서 그 자본시장을 위한 그 기업 유동성 지원 10조 등 이런 어떤 그런 정책적인 부분의 그 자금들을 저희가 준비를 해서 경제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지원을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제일 중요했었고요. 그다음에 내부적으로는 이런 어떤 기금들이나 아까 유동성 지원 기구 같은 것들이 작동을 하려면 아시겠지만 모든 은행 업무는 IT로 구현되지 않으면 실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급하게 IT적으로 구현해내고 그리고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저희가 구축을 해야 되니까 힘들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동시에 이 코비드19에서의 움직이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대응을 빨리 해야 되니까 내부적으로도 이런 어떤 감염 예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동시에 또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실은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기한기금 문제도 잘 세팅이 됐고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도 감염자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이런 것들이 챌린지였지만 동시에 저희한테는 좋은 경험으로 지금
남아 있고 앞으로도 그 좋은 어떤 그 선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예. 네. 제가 봤을 때는 오늘 그 금융권에서 참석하신 분들이 그 보시면은 만일에 이제 신문 기사를 보시지 않았다면 사실 KDB 같은 국책은행에서 이렇게 전면적으로 화상회의를 다 도입했고 노트북을 다 직원들한테 나눠줬고 와이파이가 그 설치되어 있다라는 걸 들으면 아마 굉장히 깜짝 놀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행사의 큰 주제도 Resilient Distributed Enterprise라는 주제거든요. 결국은 그 기업이라는 것이 꼭 과거엔 사무실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이 되건 모바일하게 어디서든지 그 근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지금 현재는 팬데믹 상황이고 본부장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팬데믹 상황이 지나가고 났을 때 과연 그 KDB에 계신 분들의 근무하는 환경이나 이런 부분이 어떤 변화가 또 이 모습에서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만일에 있다면은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 디지털의 지금 중요한 세 가지 키워드라고 한다면 결국은 비대면, 그 다음에 자동화,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체계 구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말씀하신 대로 저희 그 산업은행은 이제 정책적인 조금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 먼저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소부장으로 대표되는 그 소재 부품, 장비로 대표되는 이런 그 산업들을 유지를 하면서 동시에 구조조정 부분을 또 적절히 해서 그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그러면서도 미래의 그 성장의 그 추동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산업을 육성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동시에 있습니다. 근데 그 미래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디지털을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내부적으로도 동시에 그 얘기는 저희가 디지털화에 대한 선진적인 부분들을 안 가져간다면 어떻게 국내 산업에서의 디지털화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이끌어 나가겠습니까? 산업은행의 비전이라고 할까 이런 게 있는데요. 비전이 뭐냐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연결하는 금융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미래의 것들은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럼 불확실성의 부분들은 과거의 자료라든가 과거의 경험으로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미래를 예측하고 보다 정교하게 정책적인 자금들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그리고 모험 자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끌어내고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기반은 내부적으로는 바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체계를 강고히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체계라고 하면 결국은 기업들과의 그 접촉, 그 다음에 사이로로 있는 이런 그런 조직 구조를 갖다가 상당히 이렇게 모바일로 서로 움직이면서 또 매트릭스 같은 그런 조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거든요. 거기에 바로 핵심 키워드가 결국은 모빌리티 문제였고 비대면을 활성화하는 문제였고 이런 거라는 거죠. 저는 사실 그래서 저희 추진은 저희가 하는 추진 부분은 그냥 단순히 기술적인 부분을 안에서 도입해서 그 조직 내부의 어떤 효율화를 기한다는 관점이 아니라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국가 정책 금융기관으로서의 미션에서 이 디지털 전환으로까지 연결되는 이런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사실 아마 지금 오늘 참석하신 분들도 느끼시겠지만 KDB 산업은행 그러면 약간 공무원 같고 좀 딱딱한 느낌들을 많이 받으실 텐데 이렇게 정말 말랑말랑한 사고를 가지시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리드하신다는 거에 제가 보기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놀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하나 드린다면 사실은 특히 이제 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IT를 하시는 임원분들 만났을 때 혹시 팬데믹 상황이 빨리 끝나게 될 경우 아니면은 또 우리 금융권은 규제가 워낙 많으니까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새로운 테크놀로지는
과거에는 투자를 안 했던 부분에 또 테크놀로지를 도입하니까 위에서 저항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사실은 이런 혁신에 대한 도입을 굉장히 좀 늦추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그 내부에서 외부의 그 어떤 규제, 내부의 그 윗분들을 설득하는 역할, 그래서 내부 업무 프로세스를 바꾸는 것들을 다 해보신 입장에서 좀 조언을 그 한번 구한다면 어떤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디지털은 전환은 사실 혁명에 가깝다고, 이게 혁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뭐냐면 완전히 디지털 이전과 마치 뭐 우리가 뭐 그 코비드 이전과 그 이후가 달라진다는 것처럼 디지털 전환을 성공적으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가 결국은 기업의 생사를 가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결국 그 얘기는 지금 디지털 기술의 최첨단을 접촉하지 않으면, 그것을 회사 안으로 끌어들여서 그 업무 적용하지 않으면 결국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오히려 지금 주저주저한다는 그런 측면보다도 적극적으로 위기 상황에서 빨리 받아들여야 뒤처지지 않고, 그리고 그것만이 유일하게 오히려 살아남는 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앞서서 자꾸 나가려고 하는 그런 측면은 저희 국가적 어떤 역할의 수행의 측면뿐만 아니고 저희의 생존의 측면에서도 중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가능했던 부분이 아니고 그래서 나가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본부장님 사실 오늘 그 바쁘신데도 많은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또 저희 팀한테 얘기를 들어보면은 본부장님께서는 어떤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 변화에 대한 그 어려움을 얘기하면 왜 안 되냐라는 질문을 많이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굉장히 앞에서 끌어주셨다고 하는데, 저는 어찌됐든 그런 리더십이 그 단순하게 그 KDB 산업은행에 머무르지 말고 좀 시장에서 많이 좀 공유가 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KDB 산업은행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기를 바라고요. 또 그런 그 요청이 오면 과감하게 좀 문을 열어서 좋은 사례를 좀 많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물론. 다시 한번 어렵게 시간을 내셔서 좋은 말씀 해주신 현대자동차, KDB 산업은행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장에 있는 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으니 팬데믹이 많은 기업의 위기를 가져온 건 분명하지만 동시에 그 어느 때보다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화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현재 위기는 역설적으로 IT가 혁신을 일으키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기에 가장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화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Resilient Distributed Enterprise로 가기 위한 여정의 첫걸음으로서 시스코의 안혁 상무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혁 상무 나와주시죠.